네, 지금부터 세 번째 섹션의 GV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GV 진행을 맡은 무중흥영화제 청년기획단 시네마디의 김종률. 윤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작품의 감독님들께서 모두 자리해 주셨는데요. 심지용 감독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이의 세계를 연출한 심지용 감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리창을 연출한 한승원입니다. 네, 무서워서 크게 부른 노래 연출한 조현진입니다. 네, 잔디 인형 연출한 이사연입니다. 네, 오늘 모두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감독님들께 공통 질문 한 가지 드릴 텐데요. 이번 무중력 영화제의 키워드는 공간입니다. 네 편의 영화 모두 아주 인상적인 공간을 담고 있는데요. 감독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과 또 그 공간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심지용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도이의 세계는 어떤 다른 작품들이랑 조금 다르게 구체적인 어떤 현실의 공간을 다룬다기보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어떤 공간이 있고 그 이야기 바깥의 공간의 그런 대비를 그린 작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이 돼서 이야기뿐만 아니더라도 현실에서도 가끔 저희가 빛나는 어떤 무대의 주인공들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공간이 있을 거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게 된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승원 감독님. 네, 저는 고시원이라는 공간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실제 고시원에서 잠시 지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 고시원보다는 살짝 넓어요. 근데 실제 고시원은 그거보다 좀 더 좁고 협소한데 제가 잠시였지만 거기서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굉장한 고립감과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막막함이었거든요. 근데 창문이 열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아주 조그맣게 열리고 그게 이제 공간에 국한될지언정 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 청년들의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또 옥상이라는 공간이 유일한 해방부의 공간으로 좀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현진 감독님. 네, 저는 병원이라는 공간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뭔가 조금만 특이해도 고쳐버리는 그런 병원이고요. 그런 곳에서 이제 노루와 판초가 자기들만의 색깔로 색칠하고 망가뜨리는 약간 그런 곳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저는 두 인물 이제 주인공 미나와 지윤이의 집인데요. 어릴 때 이제 그 친구랑 내가 얼마나 그 사는 형편이 다른지를 처음 깨닫는 장소가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인물의 집을 가장 그들의 삶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 모두 공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한 편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도이의 세계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자신이 사는 세계가 소설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이 설정이 참 독특하게 느껴졌는데 처음 영화를 구상하실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우선 도이의 세계라는 영화를 처음 구상했을 때는 이게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원래는 영화 현장에서 좀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이야기였는데 그 영화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에 잡혀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이렇게 실수로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북 같은 게 이렇게 촬영 현장에 들어가서 카메라 앵글에 잡힌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제 영화 속 세계에 이 시나리오북이라는 어떤 존재가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 세계관에 시나리오북이 존재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그 등장인물이 발견을 하게 된다면 이 세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처음 구상했던 거고, 그래서 영화 현장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우리가 영화를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카메라가 사실 그 앵글에 담기는 세계는 아주 이 세계의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앵글 너머의 어떤 다른 곳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이의 세계라는 작품을 좀 생각을 하게 됐고, 항상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볼 때
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이야기 밖에 너머의 것들에 대해서 항상 좀 궁금함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있고 뭔가 비범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 이 인물들이 나를 좀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좀 그 카메라 앵글 너머에 이야기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작은 부분 너머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 도의의 세계라는 영화를 구상하게 됐고, 이게 좀 촬영 현장에서 좀 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좀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찾다 보니까 영화 현장보다는 소설이 적합할 것 같아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현장에서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시작됐다는 게 참 재밌는데요. 이제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공간은 바로 정글짐이 있는 그 놀이터인데요. 그 놀이터 정글짐 속에서 이제 주인공 도희가 내가 여기서 떨어져도 누가 신경이나 쓸까 이렇게 좌절도 하지만 이후에는 나연이랑 굉장히 행복한 시간도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정글짐, 그 놀이터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놀이터가 아주 특별했다기보다 그냥 이 소설의 메인 무대가 되는 공간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교와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도희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희만의 아지트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을 물색하다가, 사실 저희가 제가 학생일 때도 생각을 해보고 그랬을 때 뭔가 학교에서 일탈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갈 만한 공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일탈한다고 어디 가봤자 특별한 공간 같은 게 없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도희의 아지트로서 설정한 게 그런 놀이터라는 공간인데, 놀이터라는 공간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탁 트여 있고 사실은 정말 특별하고 의외의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누구나 갈 수 있고 좀 뻔한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좀 도희라는 캐릭터의 개성에 좀 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서 도희의 어떤 도희만의 공간으로 놀이터를 설정을 했고, 정글짐도 마찬가지로 좀 놀이기구 중에 그 목적이 좀 애매한 기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넘는 건지 안에 막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목적이 애매한 그런 놀이기구인데, 그런 목적이 애매하고 그런 것도 좀 도희라는 캐릭터를 잘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그냥 사실 그 의미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이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좀 그냥 귀엽고 아주 막 특별하진 않은데 거기서 도희가 좀 즐거워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놀이터라는 공간을 이 메인 무대가 되는 학교와 좀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인물 도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도희가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본인은 이제 주인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꼭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감독님께서 평소에 삶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에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그러니까 이 영화를 처음 구상했을 때 좀 떠올렸던 장면이 그 마지막에 도희가 이제 선생님한테 나는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 그냥 저는 이대로 그냥 남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특별함을 동경하고 사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뭔가 달라져야 하나 이런 불안을 사실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느끼고, 사실 지금도 그런 불안들이 이어져 오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답으로 그냥 이대로도 괜찮고, 사실 주인공이라는 것도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누군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그냥 이대로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도희의 세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관객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도희의 세계 관련된 질문 유튜브에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태영 씨가 진행해 주세요. 네, 저는 잔디 인형 이서영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잔디 인형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하는 숙제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잔디 인형이 메인적인 소재로 다뤄지잖아요. 그 푸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잔디 인형을 제목과 소재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잔디 인형을 정하게 된 거는, 제가 영화 아이템을 생각한 거는 코로나19 이제 터지면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 해가지고 뉴스를 보다가
컴퓨터가 만약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없는 집은 어떻게 수업을 듣지라는 의문에서 이 시나리오가 시작된 거였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복지 시스템상으로는 태블릿 PC가 잘 보급이 되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 자기 형편이 드러나는 환경이 올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려고 준비를 하다가 단편 영화다 보니까 이게 주인공의 어떤 모든 가치를 대변하는 어떤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경 이야기는 쭉 써 나가는데 주인공이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학교와 관련이 된 거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잔디 인형을 키웠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시나리오의 작성과 동시에 같이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된 소재였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아이들의 성장과 그런 푸르른 이미지도 같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잔디 인형을 했고 그리고 영화를 다 완성했을 때도 그 잔디 인형의 이미지가 되게 강렬해서 제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잔디 인형에 나오는 미나와 지훈이의 얘기잖아요. 근데 약간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의 대비를 되게 잘 표현하신 걸 보면서 약간 선으로 표현한 기생충이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감독님께서 약간 그 미나와 지훈이네 집의 대비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신경 써서 연출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공간 미술적으로 두 사람의 집이 나오기 때문에 집의 어떤 미술 코드를 비우기와 채우기로 정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지훈이 집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좀 비우는 쪽으로 해서 사실 뭐 테이블이나 이런 데 뭐 하나라도 더 얹어져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모두 치우는 방향으로 미술을 했고 그리고 미나 집 같은 경우에는 막 모니터에도 처음에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이런데 그런 식으로 정말 세세하게 모든 부분이 채워지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해서 옷장도 아예 오픈형인 그냥 거리식의 옷장을 놓고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주는 비워진 채워진 느낌을 확 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색감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는데 이제 지윤이는 화이트 톤과 핑크 톤이 좀 전반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서 지윤이 방 같은 경우도 핑크색이고 이제 집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고 미나는 의상이랑 그 집의 어떤 가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옐로우, 그린, 브라운 이쪽으로 맞춰서 그 두 집의 좀 느낌을 이렇게 딱 바로 알아차리진 못하는데 이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다른 거를 느낄 수 있게 되게 색감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감사합니다. 색감 보면서 얘기 생각났는데 냉장고 속에도 미나네 말고 지훈이네 집에는 엄청 많이 차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하얀색 크림 케이크, 지훈이 어머님께서 만드셨던 하얀색 크림 케이크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미나가 그거를 집 앞에서 퍼먹는 모습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그 크림 케이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궁금해요. 일단 어떤 장식도 없는 그 케이크의 이미지가 그 지윤이의 집 자체를 상징하는 걸로 좀 묘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의 되게 순수한 욕망? 사실 남의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거를 가끔 참지 못하고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나의 되게 때가 없는 그런 욕망이나 그런 행동을 그 케이크에 담고 싶었고 그리고 그 케이크를 집 앞까지 고스란히 가져갔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거는 지윤이의 집 것처럼 하얀데 그거를 이제 먹어버리고 나서 미나는 되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케이크가 묻은 그릇을 되게 처량하게 설거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잔디 인형 정말 재밌게 봤었던데 감독님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잔디 인형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종률님께서 유리창 인터뷰 진행해 주세요. 네, 이제 한승원 감독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이제 청년들이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는 뭐 다양한 작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어린 아이를 주요 인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택기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으셨나요? 택기를 처음에 했던 건 조금 무의식적이었. 지금은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쓸 때만 해도 조금 저에 대한 연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나이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그런 걸 무시하면서 계속 꿈만을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진짜 순수하게 꿈만 꾸던 그 시절에 나를 놓고 싶지 않다라는 무의식이 어린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좀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 택기가 이제 폭죽을 보고 싶다는 꿈만큼은 영화에서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순수할 수 있었던 모양으로는 어린아이의 모양으로밖에 남아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택기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면에 어른들의 세계는 참 어둡게 좀 그려지는데요. 저는 이제 먼지 낀 유리창 안에 고시원의 모습이 마치 좀 디스토피아를 연상시킨다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제 영화를 제작하시는 과정에서 또 로케이션을 구하시고 또 미술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뭐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아, 예, 그 조금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태원 쪽에 좀 구하려다가 이제 뭐 약속을 받아놓고 이제 엎어져가지고 이제 그 제가 사는 곳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또 건물을 막 되게 많이 찾아서 다니다가 구하게 됐고, 네, 로케이션은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그 다음에 고시원은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찍을 수가 없어서 세트로 만들어서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어른들의 세계는 디스토피아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절망적으로만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해요. 그래서 계속 그래도 현실을 알아도 꿈을 향해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저걸 만들 땐 좀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도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이 저는 이제 택기와 주영의 관계가 상당히 재밌는 버디무비처럼 또 느껴졌었는데 이제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성인 배우랑 아역 배우가 또 조화롭게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진 않으셨는지 또 두 분에게 특별히 주문한 부분이 있었다면 또 그런 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성인 배우가 이제 백진욱 배우라고 제가 연극을 보러 가서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번호를 물어봐서 캐스팅을 하게 된 사례인데요. 일단 작품을 시작하고 나서 되게 열성적으로 임해줬고 그 아이가 캐스팅 된 다음에는 연습 때나 이럴 때 개인적으로 되게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둘이. 그렇게 해서 조금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연출적으로 건들지 못했음에도 주연 배우의 노력으로 이제 탄생한 장면들이 몇몇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뭔가 연출적인 스킬을 부렸다기보다는 배우들의 헌신으로 좀 채워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린아이를 이제 연기 지도를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를 연출을 지도한다 이거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던 작품이기도 해요. 나는 어린아이를 이해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이게 영화 속에서 OST 후반부에 등장하는 OST 사랑하는 친구에게를 직접 이제 작사도 하셨는데 또 그 작사를 통해서는 어떤 얘기를 담고 싶으셨는지. 처음에는 원래는 되게 엄청 밝은 노래였어요. 그래서 모두 막 폭죽이 터지는 가운데 그 고시원의 사람들이 다 옥상에 올라와서 군무를 추면서 이제 피날레를 하는 전형적인 뮤지컬의 엔딩이었는데 그 작곡하시는 남궁유진 음악 감독님과 이제 제가 그거 얘기하면서 근데 진욱 그러니까 주인공의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라는 결론을 도달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우리 세대에서는 꿈을 이제 포기하는 게 많아지는 세대면은 그 다음 세대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택기한테 응원하는 식의 노래를 짓자 이래서 가사를 다시 썼어요 그때. 그래서 되게 슬픈 마음으로 썼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친구는 택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택기이면서 나의 꿈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썼어요. 또 이렇게 듣고 나니까 더 뜻깊은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이어서 조현진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무서워서 크게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영화일까 되게 궁금했던 기억이 있어요. 영어 제목은 또 오드 투 미스핏이고 부적응자들을 위한 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일단 한글 제목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어떤 이 영화 자체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어떤 억압을 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있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그런 어떤 억압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가만히 있어라, 얌전히 이런 얘기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되게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노래 정도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이게 노래를 내가 불렀을 때 약간 조용히 해,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는 그들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밌게 노래를 부르고 뭔가 무서울수록 더 크게 부를수록 그러니까 어딘가에선 누군가 그 노래를 듣고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그냥 노래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이 합류를 하면서 뭔가 합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재를 그렇게 지었고요. 영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적응자들을 위한 네. 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생각보다 더 당찬 제목이었네요. 근데 영화에서 주요한 노르웨이 소재로 색청이 나오잖아요. 색청이라는 개념이 되게 저희한테 낯설게 느껴지는데 그런 색청이라는 소재는 어디서 찾으셨는지 어떻게 이걸 영화화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뮤지컬 영화를 너무 만들고 싶어서 뮤지컬 영화로 적합한 소재를 찾는데 좀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뮤지컬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어색해 하시잖아요. 막 갑자기 노래 부르고 이러면은 당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려면은 판타지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판타지가 뭔가 그 본인의 주관적인 시점으로 진행되는 판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색으로 보이는 색청이라는 증상을 가진 주인공으로 찾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르의 어떤 주관적인 시점으로 이런 어떤 억압적인 사회를 보고 변화하고 하는 과정들을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했던 것 같습니다. 노루가 다채로운 색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보시면 노루와 판초가 각각 그림 그리기, 탭댄스 추기라는 다른 활동을 하는데 두 활동이 되게 조화롭게 이어진 것 같아요. 판초가 탭댄스를 추면서 노루의 그림이 변하고 노루도 춤을 추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의 공연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서로 다른 이런 미술들을 연관 짓는 데 있어서 신경 쓰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노르가 소리를 색으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노르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계속 내는 춤이 필요해서 탭댄스를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즉각적으로 계속 반응하는 게 있어야지 관객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겠다 해서 판초가 움직이면 바로 노르가 반응하는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데도 일단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운동성이 좀 적은 어떤 행동인데 그거를 판초와 어떤 더불어진 뮤지컬로 보이기 위해서 라이브 페인팅을 행위예술가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영상들을 좀 찾아보고 노르가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도 춤으로 보일 수 있게 안무 감독님이랑 얘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뮤지컬 생각하면 노래랑 춤만 생각했는데 거기에 그림까지 더해져서 영화가 되게 더 다채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미리 준비한 질문을 끝내보고 감독님들께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쓰신 댓글 보시고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 하나씩 골라서 답변해 주실까요? 먼저 그러면 도의의 세계 심지원 감독님 혹시 골라주신 질문 있을까요? 아까 올라왔던 질문 중에 제가 봤던 게 결말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결말에서 마지막에 그 책의 글귀가 나오면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좀 정해진 결말이었냐 이런 질문을 제가 봤었는데 그게 사실은
작가의 영향력으로 결말이 바뀌어서 모든 게 정해져 있었다기보다 그거는 좀 도희의 의지로 바꿔낸 지점으로서 연출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원래 도희는 정해진 이야기대로라면 이름도 없는 그냥 대사 한마디만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그 단역에 불과했던 그런 캐릭터였는데 도희가 결국에는 자기 의지로 뭔가를 바꿔냈고 결국에는 이름을 얻게 됐잖아요. 도희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에 불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나연이한테 나연이와 거기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라는 거는 사실은 작가도 모르는 공간인 거고 도희만 알고 있는 도희의 세계, 도희만의 공간인 거죠. 그래서 도희가 그런 식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바꿔냈다는 게 이 영화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게 정해진 게 아니라 어쨌든 정해진 어떤 메인 무대가 있더라도 도희가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고 뭔가 바꿔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또 그런 결말을 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이어서 또 한승원 감독님 골라주신 질문 있을까요? 네, 저는 유리창이 어떤 의미이신지, 의미인지, 희뿌연 유리창을 닦아내면서 끝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하신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유리창을 이제 덮고 있는 먼지가 되게 밖에서는 쉽게 닦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다가가기 위해서 절벽으로 뛰어내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면 언제든지 닦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영화를 끝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전적인 이야기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조현진 감독님 혹시 골라주신 질문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에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왜 그 장면에서 모든 사람의 옷에 페인트가 묻혀 있었는지를 여쭤봐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현실에서는 일단은 주인공들이 저는 패배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판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두 사람이 만든 어떤 공간 아니면은 서로 나누는 대화나 뭐 춤이나 노래 같은 곳에서 그 두 사람들이 꿈꾸는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그 사람들한테 동조를 해주고 뭐 노루가 좋아하던 그림을 같이 그려주고 판초의 춤을 같이 춰주고 그런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옷에 페인트를 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사연 감독님도 골라주신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윤진님이 말씀해주신 마지막 잔디 인형이 땅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약간 미나의 작별 인사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 원래 자기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거를 함부로 망가졌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윤이 집에서 들고 온 것도 그걸 어떻게든 내가 가져가서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그게 미나 옷을 완전히 흙으로 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거를 묻어주고 갈 때다라는 걸 미나가 스스로도 깨닫고 마지막으로 잔디 인형에게 인사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 장면에 담고 싶었던 의미는 우리 누구나 다 되게 순수하게 있다가 어떠한 삶의 경험을 토대로 상처를 하나씩 받잖아요. 미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신의 어떤 계급을 느낀 사례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상처가 전부가 아니고 거기서 그걸 잘 묻어주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미나가 그걸 깨달은 장면에서 영화를 끝내고 싶지가 않아서 그걸 묻어주고 미나는 또 다시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잔디 인형 얼굴은 그대로 웃고 있잖아요. 그 인형 원래 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보내는 제 마음을 그 잔디 인형의 표정에 좀 담고 싶어서 그런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더 인상적인 결말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감독님들 뭐 추가로 답변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답변하실 질문을 찾는 동안 제가 도희의 세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의의 세계에 보면은 제가 흥미로운 이미지 중에 이제 노란색 이미지가 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책 표지도 그렇고 또 그림도 그렇고 또 떨어지는 아이스크림도 노란색 아이스크림인데 혹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이미지일까요? 네, 노란색을 좀 영화에서 좀 주요 컬러로 쓰려고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영화에 실제로 그 주요 모티브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가 좀 중요한 레퍼런스였거든요.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에서 보면은 노란 벽돌길을 따라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고 마법사를 만나면 마법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하는데 이 이야기가 좀 원형이 되어서 도의의 세계도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상대를 만나고 근데 사실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의도 계속 노란색의 이미지들로 어떤 답변을 원하는 그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즈의 마법사와 노란 벽돌길의 이미지를 좀 차용을 했었고 좀 그거를 비틀어서 우리의 뭔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그냥 결국에 내가 있는 그대로 이 길을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말씀 듣고 나니까 노란색 이미지에도 또 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무서워서 크게 부르는 노래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영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무서워서 크게 부르는 노래 보면은 정신병원 이름이 바릴라 사이키아트릭 호스피털인데 바릴라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청년 조직의 이름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신병원의 이름을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또 판초라는 이름이 있는데 판초도 멕시코 혁명군의 판초 비하의 애칭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의도하신 설정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노루와 판초의 이름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이게 뮤지컬 영화라서 뭔가 되게 그냥 들을 때 뭔가 신나고 캐릭터성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루는 뭔가 그 소리에 예민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노루라고 지었고 판초도 그 혁명가라게 그런 걸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판초 입고 이렇게 노래 신나게 부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서 판초라고 일단 지었고요. 그리고 바릴라 그 병원은 그 파시스트 소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5년 전인가 뮤지컬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뭔가 국가 권력에 반항하는 저항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썼었는데 이 영화도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오마주로 넣었습니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잔디 인형도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잔디 인형이 아이들을 위주로 전개되는 영화잖아요. 아이들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어려우신 점은 없었나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쓰고자 하는 이 감정선이 실제 아이의 감정선이 맞을까? 그래서 배우들을 처음 미팅했을 때 그 아역 배우분들한테 이제 의견을 많이 물었던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많은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생각을 해주고 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하나 생각나는 건 저는 이제 미나가 지윤이 집에 가기 전에 이제 통화할 때 에어컨 꺼달라 그러고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다시 가고 싶어서 이제 잔디 인형을 지윤이한테 좀 약간 뇌물로 바치듯이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감정선을 생각한 건데 그 아이들 시선에서는 이제 그냥 그게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잔디 인형을 들고 가는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어른의 좀 그런 계획적인 어떤 기술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시선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이해가 되든 저렇게 이해가 되든 둘 다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수정은 안 하고 찍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중에 관객분들도 되게 인상 깊게 보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크림 케이크 먹는 씬 있잖아요. 미나가 크림 케이크를 먹을 때 별도의 디렉팅을 해주신 부분이 있나요? 일단 케이크 먹는 장면을 저도 이제 현장에서 바로 하기에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이제 미팅을 할 때 그냥 일반 빵을 가지고 한번 먹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먹는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했었고요. 되게 허겁지겁 먹어달라 해서
그 실제 이제 미나역 배우분이 드시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먹게 제가 되게 미안해하면서 디렉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케이크가 너무 맛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어떤 상황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말고 먹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 아프고 재밌는 비하인드네요. 네. 네, 이어서 유리창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고 계신데 이제 그게 클라이막스의 불꽃놀이를 빼놓고 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불꽃이 나오는 장면은 또 어떻게 촬영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불꽃에 담고 싶은 의미는 어떤 거였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불꽃이 나오는 장면은 CG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의미는 의도는 좀 택기가 원하는 바, 그러니까 택기가 이제 폭죽 파티라고 극 중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제 택기가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자 불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택기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택기의 소망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영이 이제 용기 있게 내려가서 창문을 닦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택기도 이제 주영이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먼저 창문을 닦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우정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로 구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극 중에서 이제 청년과 아이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와 저의 관계에 대한 은유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가 이제 60년도에 출생해서 80년대 대학을 나오고 IMF를 겪고 양극화를 겪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가 이제 많은 꿈을 품었지만 많이 좌절한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꼬마된 입장에서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아들 입장에서 그런 거에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그때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인물 관계에 투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무서워서 크게 부르는 노래 또 질문 태영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일러스트에도 되게 귀엽게 그려져 있고 저희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그 판초의 동물이 개구리로 설정을 되어 있잖아요. 개구리를 특별히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판초의 캐릭터가 그 자기가 춤을 추는데 그게 누굴 괴롭히려고 추는 거 아니고 그냥 즐거워서 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다가 개구리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개구리는 사실 밤이 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우는 건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주인공이랑 비슷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도의의 세계 관련해서 재밌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감독님께서 책 속에 들어간다면 혹시 주인공으로 들어가고 싶으신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로 들어가고 싶으신지? 책 속이라는 게 영화에 나오는 그 책을 네, 그 소설 속의 세계에 또 들어가게 된다면. 네. 근데 저도 아마 좀 도의의 세계라는 영화에서 도의의 저를 좀 많이 투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작가가 설정한 기준에 미치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주변 인물로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잔디 인형 관련된 질문 태영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잔디 인형이 미나에게 있어서 되게 친구인지 아니면 미나의 자아가 투영된 대상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잔디 인형이 원래 초등학생들이 하는 숙제용인가요? 네, 일단은 제가 초등학생 때 했던 숙제여서요. 그때 식물의 한 살이인가 그 씨를 뿌려가지고 발화하고 성장하고 이거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스타킹에 이제 씨앗 넣고 모래 넣고 해가지고 물 뿌려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숙제고 약간 친구인가 자아인가에 대해서는 둘 다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냥 잔디 인형 자체에 그냥 미나의 어떤 자존심 아니면 자신감 아니면 어떤 미나의 어떤 성실함도 다 가지고 있고 저는 미나가 되게 성실한 아이라 표현을 하려고 한 게 이제 지윤이는 수업 들으면서 핸드폰 게임 하는데 미나는 잘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미나의 되게 긍정적인 가치가 많이 담긴 게 잔디 인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나의 자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영화 속에서 미나가 소중하게 여기니까 미나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도의의 세계 관련해서 질문해 볼 텐데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 도의의 세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도희의 세계에서 큰 변화, 사실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도희라는 인물이 가진 좀 큰 매력 중 하나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변화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언제나 좀 있는 그대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래서 도희가 여기서 좀 깨닫게 된 게 있다면 그동안 좀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좀 전전긍긍하는 불안함 같은 게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희가 여기서 깨닫게 된 거는 나연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물이고, 결국에는 그냥 설정이 되어 있을 뿐이고 사실 나연이한테도 그 이야기에서 다루지 않는 어떤 나연이만의 시간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연이를 보면서 내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대로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괜찮겠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고, 도희가 사실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자체로 좀 강단이 있는 인물이고, 그게 뭐 대단하진 않더라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만든 영화의 주인공이지만 좀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유리창 관련해서 질문 드릴 텐데요. 이제 아파트 계단신에서 보면 주인공 머리에만 이렇게 그늘이 져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의도하신 연출인가요? 예, 촬영 감독과 같이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해서 찍게 된 장면입니다. 네, 또 유리창을 보면 이렇게 빛과 어둠의 대비가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통해서는 또 어떤 부분을 표현하고 싶으셨나요? 명암의 대비는 인물이 느끼는 어떤 절망과 또 계속 잡고 싶은 희망 사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무서워서 크게 부르는 노래도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영화 초반에 그 의사가 나오는 씬 같은 것처럼 화면 비율이 달라지는 몇몇 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그 노루의 처음 상태, 그러니까 판초를 만나기 전 노루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있는 이 현실, 그러니까 내가 이 병원에 들어와서 이런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노루가 그 어쨌든 소심한 캐릭터여서 내가 뭐 어떤 감정이다 이렇게 말로 하진 못하지만 지금 되게 답답하고 나한테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의사랑 만날 때는 화면 비율을 좀 답답한 상태로 하고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의 영향도 있었나요? 아니, 딱히 네, 생각하지 네,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뮤지컬 영화를 해주셨잖아요. 뮤지컬 영화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뮤지컬 영화의 매력은 뭔가 그 일반적인 대사나 어떤 그런 것들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되게 강렬한 감정들, 이런 거를 노래랑 춤으로 되게 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되게 강렬한 분노나 아니면은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뮤지컬 영화에서 합창이나 이런 단체 군무를 볼 때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게 잘 드러난다면은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충분히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모든 감독님들께 공통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본인이 연출하신 영화에서 가장 연출이 잘 됐다고 생각되는 장면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심지영 감독님부터. 네. 우선 가장 연출이 잘 됐다는 것보다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역시 그 선생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가장 좋았고요. 그냥 그 장면에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었던 장면이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좀 더 실험적으로 연출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좀 빼고 그냥 교실에서 단둘이 대면하는 장면인데 그 촬영 자체가 조금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식으로 잘 찍혔던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서 도희가 했던 대사들이 연기도 되게 훌륭해서 메시지도 관객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연출이 되지 않았나 해서 그냥 그 장면 자체를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승원 감독님. 네, 저는 이제 마음에 드는 장면,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 장면이 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이제 편집 감독님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보니까 감독님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뭐 제가 힘주고 싶은 거는 연민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장면 이렇게 밤낮이 바뀌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이제 기억에 남고요. 영화에는 없지만 또 있는 장면 중에는 아까 그 질문해주신 계단씬에서 택기가 계속 어둠에 있는 주영이를 빛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 장면을 이제 의도한 건데 그 의도가 막 너무 과하지 않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현진 감독님. 저는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은 그 단체로 이제 옥상에서 춤출 때 그 배우들이 양쪽으로 서서 한 명은 탭댄스를 추고 한 무리는 이제 그 봉을 든 춤을 추는데 그게 이렇게 싹 까지면서 그 의사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사실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그 의사를 연기하신 선배님께서 그 씩 웃으면서 갑자기 뮤지컬 춤을 추시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연출했다기보다는 그 선배님께서 좀 타고난 매력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서영 감독님. 저는 그 케이크 먹는 장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제 텅 빈 집의 어떤 실루엣, 미나의 실루엣이 보여지는 그 시퀀스가 가장 연출이 잘 된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실루엣으로 하자고 한 거는 이제 제 촬영 감독님의 의견이었는데 되게 저는 처음에 생각 못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아이의 그런 표정이나 이런 걸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텅 빈 느낌을 주는 게 더 뭔가 더 가슴 아프게 와닿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볼 때도 아 이게 영화의 감정선에서 되게 관객들한테 미나의 심리가 확 와닿는 지점이 되는구나 하고 느껴져가지고 그분이 가장 연출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관객분들의 질문도 받아보고 저희가 준비한 질문도 모두 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들이 앞으로 영화에 담아내고 싶으신 이야기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저희 영화제에 참여하신 소감도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지훈 감독님부터 해주시죠. 우선 차기작 같은 경우는 제가 졸업 영화를 찍어야 돼서 졸업 영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작품이 될 거라는 거는 제가 영화라는 매체의 가장 큰 매력이 좀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좀 현실처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의의 세계도 좀 그런 판타지 장르를 좀 차용을 해서 만들었듯이 차기작 앞으로 만들 작품들도 좀 비현실적인 그런 판타지 장르나 SF 영화, 장르 영화를 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 소감은 사실 이 도의의 세계라는 영화 첫 상영이었고 첫 GV였는데 일단 너무 좋은 작품들과 함께 상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영화제 준비해 주신 것도 사실 질문 같은 것도 너무 잘 골라주시고 또 굿즈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너무 즐겁고 기쁜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승원 감독님도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이제 다음 영화를 이제 좀 장편 영화를 찍고 싶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찍는지 못 찍는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도 심지훈 감독님처럼 장르물을 계속 하고 싶고 하나는 SF 판타지고요. 하나는 지금 액션 영화 장편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와서 잘 투자를 받으면 제가 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영화제 참여 소감은 딱 이제 초청됐을 때 너무 기뻤고 그리고 온라인 상영 저 처음 해보는데 되게 새로운 경험이라서 또 기분이 되게 좋고요.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또 인스타에서 그림 그려서 올려주신 것도 다 봤거든요. 근데 그림도 너무 잘 그려주시고 그다음 제 영화를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영화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독님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조현진 감독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차기작으로 만들고 싶은 영화는 제가 이 단편 찍을 때 너무 힘들었어서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플라멩고라는 춤인데요. 그 춤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 잘 만들어지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제가 저는 좀 감동받았어요.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뭐 인스타도 그렇고 뭐 연락 주시는 것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좀 되게 감사한 마음이 컸던 것 같고 이렇게 좀 영화를 틀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 이런 좋은 상영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감독님. 저는 이게 잔디 인형이 대학 졸업 작품으로 찍은 거여서 이제 앞으로는 투자를 받아야 작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고요, 감독으로. 근데 그냥 시나리오 아이템은 계속 생각하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만들었던 영화들이 다 장르 칸의 드라마라고밖에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어떤 장르의 성격을 지닌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판타지나 SF 쪽으로도 좀 작품을 보고 아이템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너무 울적한 약간 가슴 아픈 얘기를 찍어서 좀 밝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감독님 작품도 너무 좋았거든요. 막 이렇게. 그리고 이 영화제 참여한 소감은 이제 일단 영화제 된 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공간이라는 테마를 딱 가지고 하니까 제가 제 영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도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영화의 공간이 어떻게 묘사가 됐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정말 청년분들이 하셔서 그런지 이게 관중 없이 진행되는 영화제인데도 그 되게 에너제틱하고 사전에도 되게 친절함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시네마디 분들도 오프라인 못한 거 되게 아쉬워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되게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독님들 덕분에 저희 영화제가 더 한층 재밌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감독님들의 차기 작품 정말 기대되고 응원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섹션 바라보다의 GV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공식 무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어 있는 퀴즈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아직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심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쉬는 시간이 끝나고 제4회 무중력 영화제의 폐막식이 진행됩니다. 폐막식에는 심사위원 분들의 심사평과 우수 작품 시상 그리고 경품 추첨도 예정되어 있으니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